자, 이제 본문에서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송도에 국학에 다니는 이서생은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송도부터 네모칸 칠까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앞부분에서 특징 설명할 때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독창적입니다. 예전에 조선 초기의 소설들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 다음에 이서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 넘어 엿보다가 하는 부분이죠. 자, 이서생 동그라미 들어갈까요? 이서생. 네, 제목에도 있듯이 남자 주인공이 있죠. 남자 주인공이 있고요. 다음 세 번째, 바로 옆에 있는, 네, 우연히, 자, 담 너머를 엿보다가 해서 담 너머를 엿보다가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제목과 관련된 표현이 있지요. 네, 이것을, 네, 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과의 관련성입니다. 네,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갈게요. 심각한 건 아니에요. 가끔가다 서술형 나오죠. 그래서 규장이라는 단어가 제목과 관련되는 겁니다. 자, 시를 읊는 최여인을 보게 된다 해서 인물 파악해야 되죠. 네, 최여인 동그라미 들어가고 여주인공, 비극의 주인공이 있죠. 여주입니다. 여주인공. 최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최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해서 다섯 번째, 시, 편지 같은 걸로 봐야 되겠죠. 자, 시가 일단 발단이 되는 거고요. 또 편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시와 편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연결하는, 네, 사랑의 매개체라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사랑의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가 더 중요해요. 네, 시가 더 중요하고, 편지라고 하는 것을 이걸 다른 단어로 바꾸면 이거 청조라고 합니다. 청조는 뭐다? 파랑새고요. 옛날에 파랑새는 소식 전달자라는 뜻도 돼요. 네, 파랑새는, 네, 소식 전달자. 요즘 지금 우체부겠죠. 소식 전달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요거 단어들 좀 알아둡시다. 청조. 네, 요 단어를 꼭 알아둡시다. 관련된 단어로. 파랑새. 소식 전달자예요. 우체부.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면 깊은 사랑에 빠진다. 그래서 사랑을 무르익게 하는 매개체죠.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이서생의 아버지는, 네, 발음이 꼬이네요. 자, 이서생의 아버지 세모 쳐야 되겠죠. 네, 방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해자 먼저 써두고요. 사랑의 방해자죠. 네, 간단하게 방해자를 썼는데 사랑의 방해자예요. 이렇게 사랑의 방해자가 나타나는 참고 작품을 좀 체크해 볼까 합니다. CF로 들어갈까요? 컨퍼런스. 자, 우리 동동에서 보면, 네, 동동 13년이죠. 네, 정확히는 12월령에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손님이에서 손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원문대로 쓰지 않고 좀 한글로 바꿨으면, 네, 손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방해자의 이미지가 있고요. 다음에 우리 송민곡에서 보면, 네, 사민곡도 그렇지만, 네, 송민곡에서 방해자의 이미지 뭡니까? 구름, 안개, 바람, 물결. 네, 원문대로 쓰고 있어요. 오전된 개성. 요게 사랑의 방해자의 이미지로 쓰인 소재들이잖아요. 네,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전개된 내용은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을 지방에 보내고, 네, 최윤은 병이 났어요. 그래서 사랑과 만남에서, 네, 담나무 엿보다가 첫 번째 만남이죠.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고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만남이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네, 첫 번째 만남, 시를 주고받고 편지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만남이라고 정리를 하죠. 첫 번째 만남인데, 근데
아버지의 방해자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거절한다. 예, 혼인을 시키려고 청혼이 들어왔는데, 네, 거절을 하죠. 왜?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서 거절을 한대요. 자, 방해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네, 청혼을 거절하는 거죠. 네, 청혼을 거절하는 이유가 참 대단합니다. 청혼 거절의 이유가 가문의 차이겠죠. 그래서 네, 학업과 문벌 차이예요. 네, 학업 차이, 문벌 차이, 가문의 높고 낮은 정도로 문벌이라고 해야 되겠죠. 학업과 문벌 차이로 인해서 결혼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이별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서생의 아버지,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네, 첫 번째 이별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이별은 이서생을 지방으로 보낸 부분이요. 이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최여인은 병이 나고 만다라고 하는 건데, 네, 다시 한번, 네, 이생이라고 간단히, 이생은 지방으로 가고, 플러스, 최여인은, 네, 최랑은 병이 나고 하는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이별, 시련과 고난이겠죠. 이 첫 번째 이별은, 네, 시련과 고난의 성격도 몹시 강합니다. 근데 이제, 최여인의 부모의 설득으로 인해서, 딸 자식 가진 게 죄야. 옛날에 그랬었거든. 그래서 오케이, 딸 자식 가진 게 죄야 라고 했던 걸로 최여인의 부모가 설득을 해서 결국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서생만 살아남는 그 전쟁 전에 혼인을 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덟 번째는 네, 드디어 혼인을 하게 되네요. 네, 동그라미 치고 요것도 별표. 자, 요거는 두 번째 만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네, 두 번째 만남. 다시 한번 요건 두 번째 만남. 그러나 신축년의 홍건적의 난이네요. 자, 두 번째 만남 이후에 아홉 번째 홍건적의 난이 바로 나타나네요. 앞부분의 줄거리에 홍건적의 난, 세모 치고 요것도 별표 쳐야 됩니다. 요거는 두 번째 이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이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 이거는 개인의 삶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네, 환경 결정론적 관점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환경 결정론적 관점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개인 대 사회 갈등의 성격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대 사회의 갈등 성격이죠. 네, 그 갈등 성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련과 고난의 사회적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사랑을 깰 수는 없어. 사랑을 성취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네, 해석을 하자면 개인 대 사회 갈등, 사회적 갈등의 성격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절정 부분으로 되어 있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요. 앞부분의 줄거리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네, 절정 부분부터 나와 있죠. 네, 절정 부분부터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삽입시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한편 이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네, 그래서 첫 번째 도적의 무리겠죠. 네, 도적의 무리 세모치고 앞부분에 있었던 원관념 홍건적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원관념은 홍건적을 가리킨다. 홍건적.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자, 행랑채는 쓸쓸하는 부분인가요? 거기서부터 가로쳐 보겠습니다. 행랑채는 쓸쓸하고 부터 집안의 쥐들 새들만 지적일 뿐이었다. 네, 새들만 네, 지적일 뿐이었다 하는 부분이죠. 네, 그 부분 가로 닫고 요거는 집안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네, 최윤의 집이겠죠. 그래서 네, 요 부분은
최여인의 집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 분위기 묘사. 혼자 있고 외롭고 쓸쓸하고 의심스럽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분위기를 통해서 결국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서생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이서생의 내면 심리도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불행하죠? 그죠? 네. 두 번째 이별. 전쟁이 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다음에 계속해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면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 같았다. 해서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다른 거 앞에도 있지만 꿈만 같았다. 꿈 부분이에요. 밑줄 치고 별표 또 들어갑시다. 완연히 분명히 꿈만 같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일장춘몽이죠. 여기에 관련된 거, 하나의 헛된 꿈 같은 일장춘몽과 같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어요. 한바탕 꿈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장춘몽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나름대로 무상감을, 허무함을 느낀 거죠. 일장춘몽, 무상감을, 인생 무상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밤에 달이 뜨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밤에 샤각 샤각 샤각. 그죠? 귀신이 더러우는 소리인가요? 가까이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해서 살펴보니 하는 부분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아내가 요거 좀 한번 써볼게요. 거기 있었다. 경이적인 순간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네요. 쭉 밑줄 치고 우리 앞부분에서도 사전 체크를 좀 해놨습니다. 요거는 최여인의 환생 또는 환신이 이루어진 거죠. 최여인의 환신은 일단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신기하고 이상의 괴상의 전기성에 해당이 돼요. 전기적 요소, 전기성. 죽은 사람이 어떤 몸에 들어가서 들어온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전기성. 됐나요? 전기성입니다. 근데 최여인이 왜 환신을 했을까요? 이거는 어떤 사랑을 성취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사전 설명을 좀 했었고요. 이렇게 최여인이 환신한 건.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사랑을 성취하는 것 외에도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현실 저항의 의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불합리한, 그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그 운명과도 같은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감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섯 번째, 이서생은 최여인의 죽음을 알고 있어요. 최여인의 죽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신한 귀신이 된 최여인을 보고 그리워하고 사랑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거는 뭡니까? 알고 있지만 플러스 감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성적인 대응, 감성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몰랑 사랑하고 말 거야, 같이 있고 말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감정적인 태도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게 되는 거죠.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비극적 결말을 암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사랑하는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은 어디로 피라나요? 목숨을 보존하였소? 여인은 이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을 하더니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며느질에 힘썼고 시서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집 밖의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난군께서는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다만을 엿보게 되자, 자, 다만을 엿보게 되자 다시 한번 밑줄 칩니다. 규장이죠. 다만을 엿보게. 자, 요건 앞에서 있던 것처럼 제목과의 관련성이죠. 제목 관련성 있는 거고요. 관련성 있는 거고 제목 관련성으로 뭡니까? 규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 반복되어 있네요.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당신과 결혼했으며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자, 가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인데 가약은 결혼이다. 문맥상으로 결혼이라고 체크해줘도 될 것 같아요. 가약, 부부가 되자는 약속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사세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참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 하려는데 횡액을 만나 하는 부분이 있죠. 자, 횡액 부분으로 또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과거의 일을 아주 요약적으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자, 횡액도 세모치고 별표.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뭐다? 홍건적의 난이에요. 홍건적의 침입이죠. 홍건적의 난이다. 난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조선을, 고려죠. 고려 전체를 전쟁으로 초토화시켰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구렁이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자, 홍건적의 침입, 구렁이에 넘어졌다. 홍건적의 난 플러스 죽음이겠죠. 횡액, 최여인의 죽음까지 포함한 것이 횡액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리 같은 놈들에게, 홍건적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 않았지만 해서 정조를 잃지 않았지만 하는 부분 밑줄 들어가고요. 이 부분에서는 여인의 목숨보다 유교적인 지조와 절개라는 지조와 절개의 덕목을 더 중요시했다라는 내용이죠. 심지어 최여인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유교적인 관념을 더 중요시해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은 운명론적 사고죠. 그래서 10번째,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은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운명론적 사고가 나타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운명론적 사고, 생각이죠. 운명론적 생각.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다음에 저는 난군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이른 새의 원관념 좀 체크할까요? 자, 짝이른 새 누구일까요? 바로 최여인이겠죠. 네모칸 치고 얘의 원관념은 바로 최여인이다. 남편이 버리고 도망간 거죠. 비판받을 수 있어요. 이 생의 행위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 살고자 도망갔다라고.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에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계속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쭉 보니까 요 정도 라인까지 좀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뒷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1차 좀 정리 좀 할게요. 여기에서 최여인의 대화에서 제시된 내용은 과거의 삶을
과거의 일을 요약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죠.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앞에 있는 사건을 잘 모르더라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쇠자란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있을 뿐입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 찢어진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 옛날의 즐거움인가요? 네, 일단 굉장히 한스러움이죠. 네, 최여인의 비극적인 운명이죠. 비극적인 운명과 거기에 따른 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옛날에는 그 옛날의 즐거움 오늘의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의 비운, 슬픈 운명이죠.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비운을 위해 마련됐다라고 하는 것을 한자성어로 좀 더 추가 정리하면요. 흥진비례가 되겠죠. 즐거운 일이 다하면 흥진, 즐거울 흥자, 다할 진자, 즐거움이 다하면 비례, 슬픈 일이 찾아오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흥진비례. 그 다음 여기 최윤의 비극적 운명과 한에 관련된 거죠. 네, 요거에 관련된 한자성어는 각골통한. 네, 뼈에 새길 정도로 아픈 고통을 각골통한이라고 합니다. 각골통한. 최윤의 대사의 특징 체크한 거고, 유교적 덕목을 되게 중요시하는 부분이죠. 지주와 절개를 중요시하는 부분.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네, 전쟁이 끝났음을 얘기하는 거죠. 환신이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자, 13번째는 네, 환신이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이 내용이죠. 환신이 이승에 되돌아왔다. 귀신이 현실 세계에 나타났다. 이거 뭡니까?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서 전기성에 해당이 되죠.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서 이거 신기하고 이상한 이야기로구나. 전기성. 신기하고 이상한 이야기, 전기성. 난군과 저와는 3세 인연이 깊어 맺어져 있는 몸, 네, 불교적인 거죠.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난군께서도 지금 3세의 인연인가요? 자, 3세의 인연. 14번째, 그죠? 네, 3세는, 자, 요게 뭡니까? 네, 전생. 그 다음에, 네, 금생이라고도 하고, 네, 현생. 그 다음에, 네, 내생의 3생이겠죠. 근데 3세의 인연이 이런 표면적인 의미도 있지만, 불교적인 윤회 사상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생에 두 번째, 네, 불교적 윤회 사상이 있는 것도 많지만 우리 최여인과 이서생의 세 번의 만남과 이별이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네, 최여인의 만남과 이별이 세 번에 있다라는 것도 일단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3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서생이 기쁘고 고마워서 그것은 본디 나의 소원이요.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놨고요. 가산에 미치자 집안 재산까지 이제 찾기 시작하죠.
어떤 살코자기에 묻어두었습니다. 부모님 해골은 어디에 두었소? 하는 수 없이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이제 둘이 그러면서 이제 금은보화 찾고 부모님들 장사 지내드리고 예절을 마친 거죠. 그 후 이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피랑 함께 살고 노비들도 돌아왔어요. 인간으로부터 모든 일을 완전히 잃고 기륭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식구를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자, 그래서 이서생은 거기에서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두문불출한 거죠. 지금 자신의 아내와 지내고자 두문불출한 삶을 살게 되어 두문불출. 그래서 즐거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 최여인을 만나서 아내를 만나서 즐거운 이생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제 결말 부분 봅니다. 결말 부분에서 이제 최여인이 이생에게 할 얘기가 있다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만은 해서 3번이나 가약, 그걸 좀 체크할 거예요. 결말에서는요. 자, 3번이나 가약, 3번을 만났다는 얘기죠. 내북한 치고요. 별표 치고, 요거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3번이나 가약을 맺었다. 어떤 3번의 가약이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3번의 가약은, 자, 첫 번째, 담장을 담 넘어 엿보는 거죠. 담 넘어 엿보는 거죠. 플러스 시나 편지를 주고받았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만남이고요. 첫 번째 만남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색깔을 바꿀까요? 삐뽀삐뽀, 비상사태니까. 두 번째, 이서생의 아버지의 반대죠. 이서생의 아버지의 반대로 인해서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시련이죠. 첫 번째, 시련과 고난, 이별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이별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드디어, 최여인의 부모님들이 설득을 해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만남이겠죠. 색깔 바꿔서,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점에서는, 두 번째 만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요? 바로 홍건적의 난이 나타나게 되죠. 홍건적의 난. 그래서 최여인이 죽게 돼요. 이때 최여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최여인의 죽음은 결국은, 두 번째 이별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이별.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남이 있나요? 그래서 세 번째 만남은 최여인이 다시 환신이 된 거죠. 최여인의 환신이 세 번째 만남, 인간과 귀신이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한다라는 전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만남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영원한 이별, 이승과 저승을 구분하는 이 장면입니다. 영원한 이별이 바로 세 번째 이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낼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세 번의 가약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세 번의 가약 알아둡시다.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자,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그죠?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닥쳐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었죠. 호사. 그죠? 근데, 슬픈 이별에 마가 낀 거죠. 호사가 많으면, 호사다 해서 좋은 일이 많으면 마가 끼기 마련이다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호사다마의
한자 성어를 여기에 적용할 수 있겠네요. 만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호사다마.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어요. 이생이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이 대답해요. 저승길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도 없었으므로 해서 연분이 끊이지 않았으므로 하는 부분인가요? 자, 연분이 끊기지 않았으므로 하는 부분부터 끊어지지 않았고 자,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네, 죄악도 없었으므로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바로 최여인이 환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래서 네, 환신이 가능했던 이유죠. 한마디로 뭡니까? 연분이 다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죄악이 없었어요. 죄악 없었다는 얘기예요. 요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환신, 최여인이 다시 환생이 가능했던 거죠. 환생이 가능했던 이유, 죄악이 없었습니다. 이 몸을 환생시켜 잠시 난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무르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랫동안인가요? 그 내용도 체크 들어가야 되겠네요. 오랫동안 이승에 있으면서 하는 부분이죠. 네, 거기서부터 인간 세상으로 되어 있네요. 이승이 아니고, 오케이.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은 또 뭡니까? 왜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는 이승과 저승의 구분이 분명한 거죠. 구분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반영이 된 거고요. 이렇게 이승과 저승이 경계가 뚜렷한 것은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인간과 귀신이 서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과 영혼이 영원히 사랑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술을 올리게 하고요. 옥루춘곡을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술 세모치고요. 이별을 암시하는 거죠. 옥루춘곡, 옥루라고 한 건 눈물이에요. 옥루춘곡. 네, 요것도 세모칩니다. 자, 요거는 이별을 암시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죠. 옥루춘곡은 이거 악곡명인데, 악곡 이름이에요. 이 두 가지 소재는 바로 뭐다? 네, 1번, 2번이 되겠죠? 네, 이별의 슬픔을 상징하는 이별의 슬픔의 상징물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상징물인데, 노래 악곡명도 있어요. 자, 시작해볼까요? 자, 6번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삽입시의 내용을 드디어 정리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결말부가 짧지가 않죠. 네, 별표 2개 들어갈게요.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뭘 죽음 당하니 그거는 뭡니까? 최여인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죠. 네, 과거의 사건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죠. 요약 제시하는 기능입니다. 홍건적의 난이 있었고요. 홍건적의 난이 있어서 플러스 최여인이 죽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최여인의 죽음. 뭘 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이렇네 라고 해서 두 번째는 원앙이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자, 원앙은 원관념이 누굴까 체크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을 문제에서 출제할지 모르니까 다 분석하겠습니다. 원관념. 네, 바로 이서생과 최여인 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서생과 최여인 둘, 원앙.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이 유언은 하소연할 곳도 없네 라고 해서 여기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뭡니까? 네, 최여인의 한이겠죠. 최여인의
한 또는 네, 슬픔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전반부의 삽입시는 그 내용이고요. 슬프다 이 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해서 네, 슬프다 하는 부분인가요? 정서를 직접 제시하고 있고요. 네, 정서의 직접적인 제시가 나타나고 있다. 무산선녀가 될 수 없고 라고 했는데, 자, 무산선녀는 일단 써놓고요. 자, 무산선녀라고 하는 건 네, 네모칸 치고요. 시적 화자인 네, 최여인과 대조되는 존재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무산선녀는 결국은 사랑의 성취자거든요. 네, 무산선녀는 네, 사랑의 성취자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사랑을 성공한 사람은 결국 뭐다? 네, 최여인과 대조를 이루는 존재예요. 최여인과 네, 대조를 이루는 존재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랑의 성취자,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컨퍼런스, 예를 한번 들을까요? 우리 황조가에서 보면 네,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 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고 하는 요 부분에서 네, 꾀꼬리하고 네, 꾀꼬리는 네, 서로 사랑하는 존재여 다정한 존재인데 이 내 몸이죠. 그래서 이 내 몸, 유리왕 자신이겠죠. 이 내 몸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꾀꼬리는 서로 다정해요. 사랑을 해요. 그런데 이 내 몸은 외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서 무산선녀에서 문제를 또 파생시켜서 만들 수 있다. 자, 6번째. 무산선녀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그래서 네, 깨진 거울 갈라지니네요. 네, 갈라지니 이거는 뭐를 암시하는 겁니까? 네, 이서생과 최여인의 이별을 암시하는 네, 상징물이죠. 바로 어떤 겁니까? 거울입니다. 이 거울이 깨졌기 때문에 이별을 상징하는 이별의 상징물.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네, 작별이라고 하는 상황이죠. 이승과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라고 해서 7번째, 네, 작별이에요. 네, 작별은, 네, 앞으로의 전개될, 네, 앞으로의, 네, 사건 전개를 암시하는 거죠. 사건 전개 암시. 앞부분에 사전 필기를 좀 해놨던 부분 내용과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소식조차 막히리라죠. 네, 소식조차 막히리라 하는 부분인가요? 막히리라라고 하는 것은 연락의 단절이 있잖아요. 이것은 네, 단절을 암시하는 거죠. 단절은 영원한 이별을 뜻하는 거죠. 이제 인간과 귀신으로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영원한 이별을 의미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이 목이 메어 거의 곡절을 이루지 못했다. 이서생도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어요.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버려졌을 때 부인이 아니었다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주었겠소. 옛사람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소. 그것은 부인이 천성이 순요하고 두통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하는 부분입니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가신 부분인가요? 그래서 삽입시 말고 돌아가신 부분부터 좀 긴 부분이죠. 다 묶어서 감격해 하지 마지 않았으면서 감격했다는 내용이죠. 요 내용까지 굉장히 길어요. 여기 돌아가신 부모님을 찾고 어디서 감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최여인에 대한 고마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최여인에게 고마움을 느낄 정도였어요. 뭡니까? 내조를 잘한 거죠. 귀신이 돼서도 내조를 잘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부모님 네, 시체를 찾아서 네, 장사 지내주고, 그 다음에 천성이 순유하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스스로 부끄러움인데, 이거 실제로 출제가 됐었죠. 네, 수능에서 출제가 됐었던 개념인데, 스스로 부끄러움을 하는 이 부분은 이생이 왜 부끄러움을 느꼈을까? 아, 전쟁이 났을 때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네, 홍건적의 난이 있었을 때, 홍건적의 난이 있었을 때, 네, 홀로 도망간 거거든요. 그래서 홀로 도망간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이거는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기 혼자만 살자고 가족을 버리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네,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요거 모의고사 수능 기출이에요. 그래서 기출 부분에 이생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요소를 냈었습니다. 여인은 대답했다.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밑줄 쭉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저승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네,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네, 저승법에 위배된다라는 점. 이런 내용들을 들어서 이것이 바로 이별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별의 당위성,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별의 당위성을 강조해주는 내용이에요.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저승법에 위배되어 그래서 당신과 나는 지금 영원히 이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종족을 감추었습니다. 부모님 곁에 장사를 지내줬고요. 두서너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자, 두서너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밑줄 치고요. 비극적 결말이죠. 네, 아마 그리워하다가 시름시름 떠나갔겠죠. 요 부분은 네,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과 다른 네, 비극적 결말이죠. 이 비극적 결말이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고전소설은 일반적으로 해피엔딩인데 비극적 결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특징인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함을 지니고 있어요. 네, 독창성이 좀 있죠. 아, 그래서 이게 문학성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사실을 들은 사람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그쵸? 네,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해서 마지막은 그거를 이제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사신의 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글쓴이의 평가겠죠. 이 사신의 평의 성격이 뭐냐면 첫 번째, 서술자 개입의 성격이 있어요. 네, 서술자 개입의 성격의 내용이라는 점. 그 다음 두 번째, 이 본문의 주제는 남녀 간의 사랑과 비극적인 이별이지요. 그래서 또 다른 주제의식을 전달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주제의식을 전달해주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건 뭡니까? 너무 교훈적이잖아요.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해서 또 다른 주제의식은 절개라는 단어였죠. 이 작품은 남녀 간의 비극적 사랑과 이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좀 저항을 하려고 하는, 같이 있으려고 하는 그 내용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또 사신의 평을 넣느냐? 그만큼 서술자의 감동, 사람들의 감동을 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